김총각.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기억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기억하냐고. 몰라? 아까 포트폴리오 배웠을 때 말이죠. 거기서 상관계수 배웠죠.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의 수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됐을 때가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100%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큰 투자안이 아니라 작은 투자안끼리 결합을 해야지만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보면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죠. 어느 걸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고, 현금 흐름에 가서는 가유순 전후 있죠. 저거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죠. 네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나요? 뭐 있었어요? 회만 안 먹으면 돼요. 우리가 순수 내현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림셈법 배웠죠. 어림셈법은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죠. 승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을 배웠죠.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1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시험 지문 봤지만 그런 거 기초해서 문제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문이 5개가 있으면 제가 지금 지문 5개를 다 설명하지 않고 배운 것만 일단 확인해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추가가 돼서 5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5개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애들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몇 가지만 플러스 시키면은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셔서, 왜 아까 이제 제가 뭐 동차 합격하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과 경비를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 기간에 나와서 도전을 하면은 동차 합격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명을 뽑는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0등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겠구나. 이게 아니라 1등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등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국 수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미 전국 수석은 양보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학원 수석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뭐 김성호도 저기 1등은 양보하고 출발한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남아서 공부 좀 해. 그게 12월이니 연말이니까는 뭐 좀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이제 이거 앞에서부터 쭉 가면은 1월 달부터는 자료를 좀 드려요. 자료를 드려서 복습할 수 있는 거. 그날 그 주에 배운 내용이 있죠. 그거를 이제 자료를 또 준다고요. 그럼 집에 가서 그거 갖고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여기서 그냥 스타디 조장이라는 얘기는 공부하라는 얘기지 뭐 같이. 남아서 공부해야지. 그죠? 이게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야 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 합격자의 수가 늘어나요. 근데 계속 가잖아요. 가면은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뻘쭘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집에 가서도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있을 때 복습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보면 그때는 뭐 남지 말라 그래도 남아서 해요. 그럼 그때 되면은 몰리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봄 될 때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2차는 수업만 듣고. 2차는 복습할 지금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1차를 빨리 궤도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난하게 이제 2차 들어가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게 또 이제 뭐 하시냐면 부동산 금융론을 배우시는데, 부동산 금융론은요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금융과 증권이 있죠. 네,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요 금융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뭐도 하는 거예요. 증권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융의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 융통의 줄임말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거기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는 뭐를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겠어요? 쓰기 위해서 융통할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거나, 내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금융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 금융하고 주택 금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주를 이루고 있냐면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주택이 중심이에요. 경기도 주택 경기가 중심이고요. 시장도 주택 시장이, 정책도 주택 정책이, 그 다음에 금융도 주택 금융이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금융이란 주택의 구입, 개보수라든가 건설 등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리 등을 포함하는 특수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주택금융은 특수금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주택이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만 갖고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장기 저리 요건으로 주택금융을 지원해 주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그 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택금융을 갖다가 이 주택은행에서 취급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주택은행이 국민은행하고 이제 통합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 은행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주택도시금 이런 건 이제 관리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 그럼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기능이라는 건 역할이에요. 자, 이 금융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융자금이 5억이고요. 연리 1%, 기간 30년. 이 조건으로 대출해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자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근데 저런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 저축에 가입하겠죠. 그럼 저축이 유도가 되죠. 그러면 그 청약에 가입한 그 돈들을 하나의 기금처럼 주택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없다. 활용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이 청약에 가입한 분들이 한 2,200만 명 정도 돼요. 거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어디에 가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청약에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옛날에는 청약, 저축, 뭐 부금, 예금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된 거예요. 지금은 한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부모들이 뭐 갓 태어난 신생아 이름으로도 청약에 가입시켜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손전에 청약에 가입한 거 있나? 뒤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여기도 다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청약을 신청했을 때 가점을 계산할 때 청약에 가입한 기간이 있죠. 기간도 가산점 할 때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융을 해주게 되면 경기의 조절 및 그다음에 주거의 안정 뭐 이런 거를 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택금융이라는 것은요, 크게 보면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수요자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공급자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소비자 금융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공급자 금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주택 소비 금융이 일반적인 저당 대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건축 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저당 대부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택 소비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택 소비 금융은요, 대부분 요건이 장기 저리 요건이에요. 장기 저리 요건이고 대출은 일시불로 해줘요. 대신에 상환은 분할 상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축 대부라고 되어 있는 공급자 금융이 있죠. 주택을 만약에 지어서 공급하기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 여기 있는 개발 금융은요, 돈을 대출해 줄 때 일시불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사가 진척되는 정도 있죠. 예, 그 단계별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분할로 대출해주고 상환은 일시불로 상환하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지분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부채금융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예, 조달할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를 빌려서 자금을 조달해요. 하나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은행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주의 권리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고, 부채금융이라는 건요, 부채 형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이 같으면은 뭐를 발행하냐면 회사채 있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324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권을 판매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지분금융이라고 그러고요. 자금을 필요한 자가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 사채라고 돼 있죠. 예, 그게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회사할 때 이 사자죠. 일반적인 왜 사금융 거래에서 나오는 이 사채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이 사채라는 것은. 왜 시중에 보면은 대부업체 있죠. 사채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 갖고 거기 이율도 어떻게 돼요? 분야입니다. 그건 이제 고리대금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가시게 되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의 비교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죠. 투자한 사람은 알기 쉽게 해서 이 기업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담보를 잡고 뭐를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해서 청산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우선주라는 게 있고 보통주라는 게 있어요. 우선주라는 건 제목대로 우선적으로 먼저 청산 들어가나 배당을 받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주예요. 그런데 걔는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통주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주보다는 비싸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결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보통주가 더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선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보통주에 비해서 한 1% 정도 더 받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는 뭐가 더 크다? 보통주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모집할 거 아니에요. 모집할 때 배당을 줄 때 조건이 우선주를 주는 경우가 있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지분과 부채금융의 지금은 기본적인 성격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2번 지문과 3번 지문 있죠.
예, 거기 나온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경영 참여 측면에서 지분금융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반면에 부채금융에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또 회사가 청산할 때는 자산에 대한 우선권은 뭐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부채금융이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잘못되면은 내가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빌려준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거기 종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거기 안에서는 거기다가 또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4번에다가. 나중에 지분금융의 종류하고 부채금융의 종류 있죠. 예, 요거 구별하는 거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금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위험에 대한 거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기간이 감수해야 되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 있죠. 차입자의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있죠.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할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아간 사람이 실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갚을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5억짜리라고 그러면 만 60% 융자해 줬다. 그럼 얼마 융자해 준 거예요? 3억 융자해 줬으면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면 주로 한 3억 3천 이상을 설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주택 가치가 어떻게 돼요? 3억 정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뭐보다 낮아졌을 때 대출 빌려간 돈보다도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 발생하는 게 무슨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100% 대출 안 해줘요. 3억짜리 주택이면은 거기 한 5, 60% 수준만 대출해 주지 100%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뒤에서 나와요. debt to income이라고 그래서 이걸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벌어들이는 연소득이 있죠. 그죠? 예, 연소득에서 1년 내 갚아야 될 원리금의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몇 프로를 주면 40%를 주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돈을 빌려서 1년 동안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를 50%로 확대해 주면은 500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율이 30%를 떨어지면은 300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융자금을 산정할 때는요. 돈을 빌릴 수 있는 크기 있죠. 예.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산정할 때 이게 종전에는 얘를 기준했는데 예, 올해 들어서는 이걸 기준해요. DSR이라고. 그래서 DSR이라는 건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융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를 계산할 때는 자기가 만약에 대출 받은 것 중에서는 이자가 내는 금액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납입하는 그 이자 부분은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줬는데 이거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다른데 신용대출 받아서 갚아나가는 이자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제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작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 논리로 한번 정리하실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는 출제를 가끔씩 해요. 이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걸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저기 또 계산 얘기 나오면은 또 표정은 안 좋아지는데 나중에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산수 수준이에요. 산수.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고요. 뒤에 326페이지에 가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죠. 그거는 별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상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 있죠. 조기 상환 위험은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그러면 약정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걸 줄여서 무슨 이자율이란다? 약정 이자율. 이 약정 이자율이 뭐보다 크면요,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조기 상환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특히 요 조기 상환 위험은 고정 이자율일 때 커요. 고정 이자율. 그러니까 고정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대출 기간이 20년이잖아요. 그럼 20년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대출을 할 때 4.5%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럼 이게 만기 때까지 이 이자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자율이다? 고정 이자율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3.5%로. 그러면 나는 지금 시장 이자율보다 1%에 대한 이자를 더 주면서 갚아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남은 기간에 따라 틀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무슨 상환해요? 조기 상환해요.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인 거예요. 그 왜 손해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몇 프로의 이자율로 빌려준 거예요? 4.5%로. 근데 시장 이자율이 3.5%로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이 이자 수익을 받고 있다가 이게 조기 상환이 되고 다시 대출해주면 3.5%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중도의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걸 불려요. 페널티라고 그래서.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한두 달치 이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환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때 조기 상환하냐를 출제해요. 시중 금리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란 건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 금리는 올라가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나라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0.25%포인트를. 그렇죠? 근데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걔네를 조정하기 앞서서 오른 만큼 다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리가 항상 먼저 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받는 충격이 좀 틀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알아야 되냐면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시중에 어떤 금리의 향방이나 그게 이제 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택금융이라는 게 빌려서 집 사야 되는데 돈을 빌릴 때 갚아야 되는 이자의 부담이 커지면 주택거래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1,400조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중에서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이 한 500~600억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안에서 한 90% 이상이 변동금리로 받은 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이게 위험한 수준에 들어있는 세대들이 많다고요. 금리가 상향 조정됐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지금 무슨 금리로 유도하냐면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변동금리 대출이 있죠. 이거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지금 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내용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상에서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별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요. 3번에 보면은 이자율 위험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자율 위험은 금융기관이 저당 대부를 실행한 후에 또는 예금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차입자들은 무슨 상환해요? 조기 상환하겠죠. 예, 근데 거기 나오는 반대로 약정 이자율보다 무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겠어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4.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 상승했어요.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근데 나는 이 이자율로 만기 때까지 4.5% 이자밖에는 못 받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 소유의 주택이 있어요. 이게 시가가 한 5억짜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농협이 만약에 융자를 해줬어요. 융자를 해주고 여기는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융자를 만약에 얼마 해줬냐면 한 3억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설정하냐면 저당권 설정하겠죠. 이 저당권에 기초한 걸 나중에 이제 배우세요. 저당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현재 이 저당권에 대한 가치는 3억짜리고 이자를 몇 프로 받을 수 있는 4.5%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금리가 5.5%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게 좋겠어요? 변동 이자율로. 변동 이자율은 여기 있는 이렇게 이자율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 이자율은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변동 금리는 초기 이자율을 싸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기간마다 이 금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 주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조정 주기가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죠. 그걸 그때마다 시장 이자율의 변화를 이자율의 대출 이자율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일본의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보시면은 주택도시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이요.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주택도시기금은요. 계정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게 주택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계정이 있다? 도시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주택계정은 뭐냐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죠. 얘를 갖다가 건설을 하거나 얘를 매입을 하거나 얘를 임대하거나 얘를 리모델링 할 때 있죠. 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주택도시금의 주택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계정이라는 거는 도시재생사업 있죠.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그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저쪽에 왜 천안이라는 도시 있죠. 예, 천안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면 천안역 주변의 상권이 죽었어요. 그쪽에 있던 구청도 이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형편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지역 상권이 위축이 되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죽어 있는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자금을 한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이미 아마 그 집행이 돼갖고 아마 그쪽은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근데 이제 여기 그 일본에 보면 주택도시기금이다라고 돼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은 자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니까 틀렸겠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초과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328페이지에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거기 있는 애들은요,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우리가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종류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증 또는 체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달아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목을 보면은 뭐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한대요? 균등하게.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얘네들은 제목으로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제목으로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출제하는 거예요. 원금은 균등한데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이 뭐한다? 체감.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해주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균등하다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이 가령 예를 들어서 2억이고요. 2억, 뭐 1억이라고 그럴까요? 계산을 1억이고 이자율은 10%예요. 근데 고정금리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있죠. 예, 기간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년, 10년이다. 뭐 이렇게 하자고요. 또. 그러면 이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에서는 요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거를 구해야 돼요. 뭐를? 원금을. 그러면 원금은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왜 납입 횟수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이면 융자금이 지금 1억이죠. 그러면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이면 10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이면은 1년이 12달이니까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는 매개 갚아나가는 원금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납입 횟수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10으로 나누면은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만기 때까지 매년 상환하는 돈은 얼마씩?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간이고요. 이게 대출 잔액을 얘기하고요. 이게 원금이고요. 이자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자, 대출 초기의 잔액은 얼마냐면 1억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돈을 빌리자마자 상환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럼 1회차 상환할 때 원금은 얼마겠어요? 지금 1,000만 원 구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만기 때까지 원금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인가 원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균등한 거예요. 근데 1회차 상환할 때 이자 있죠? 이자는 잔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에 이자를 몇 프로로 했어요? 10%.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그죠? 1억에 10%니까. 네, 10%니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1회차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근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잔액이 1억이 아니죠.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로 바뀌어요? 9천이죠.
그러면 원금은 똑같은데 2회차 상환할 때 이자가 1,000만 원이 아니죠. 900. 그렇죠? 그러면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1,90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원리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체감한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사업 방식에서의 원리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 329페이지 있죠? 예, 거기 원금 균등 분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특징을 보시게 되면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329쪽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 거예요. 거기 가면 특징에 거기 보면은 기억에 상환 기간 동안의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점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 원리금 균등 이 상환 방식 있죠. 그 여기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돼요. 뭐를? 원리금을. 근데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빌려 쓴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저당 상수라는 거를 곱해요. 나중에 배우시는데 요 저당 상수라는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뭐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저당 상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라고 하진 않고요. 줘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이 융자금은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인데 저당 상수가 만약에 0.117460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기간이고요. 이게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기간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초기의 잔액은 1억일 때 그럼 얘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이제 1회차 상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얘는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으로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뭐는 모르냐면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목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 똑같죠? 그러면 1회차 때 납입할 때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자 1,000만 원이죠. 왜 1,000만 원이냐면 지금 대출 조건이 같잖아요. 1억이고 이자율이 몇 프로? 10%니까. 그러면 원리금에서 뭐를 빼면 이자를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원금이죠. 174만 원이.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고 얘가 뭐겠어요? 이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자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잔액이 1억이 아니죠. 얼마 갚았어요? 174만 원 갚았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9,800 예를 들어서 26만 원 있죠. 이게 잔액이죠. 요만큼 갚았으니까. 그러면 2회차, 2년차 때도 똑같이 1,174만 6천 원 원리금 상환은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서 이자가 1,000이 아니죠. 잔액이 9,800으로 줄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자가 이 중에서 가령에 들어서 98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174만 6천 원에서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못해도 한 20만 원은 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94만 원 이런 식으로 원금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갚아나갈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기간 갚아나가는 뭐는 같아요. 원리금은 일정한데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원금의 상환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구조라고요. 이렇게.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표를 왜 그려야 되냐면 이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기에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있죠? 원리금 상환액은 둘 중에 어느 게 크겠어요? 원금 균등이 크죠. 얘는 2000, 1900, 1800, 1700 이렇게 상환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매년 얼마씩 1174만 6천 원씩이니까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금 회수는 어느 게 더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자꾸 첫 번째까지 보고 원금 균등이 다 원금 균등이. 그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얘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그죠?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죠. 예, 조기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은 어느 게 더 많이 남아 있겠어요? 얘가 더 많이 남아 있죠. 얘는 상환이 빨리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큼 대출 잔액이 어떻게 돼요? 적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손천은 머리 쥐나는구만 지금. 어? 괜찮아. 여기서 오전에 손천을 그러고 가면은 저녁에 신천역 와서 또 비슷한 표정을 짓고 가. 그러니까는 다 거기서 거긴 거야. 괜찮은 거야. 참. 나중에 동네 친구들이가 중간중간에 만나서 주말 같은 때 만나서 저기 뭐야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 뭘 둘이서. 그러면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를 잘 물어봐요. 특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특징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번에. 특징에 가면은 니은이 있죠. 니은에 보면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이 적고 원금 상환액이 많아진다는 것 있죠. 예, 그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목으로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증이라는 거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환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구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은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329쪽에 맨 하단에 가면 그 주석에 저당상수 이자율 10% 10년일 때 그 계산하는 것 있죠. 네, 그건 생략하셔도 돼요. 참고하셔도. 그 식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일반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 있죠. 네, 그걸로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모리 기능 애들은 계산기 못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계산하라고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거죠. 그러면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그 맞아요, 틀려요? 어? 아니 원리금 균등에서는 매기 갚아 나가는 원금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이자는 줄어들잖아요. 그 문장은 맞는 편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옳은 거 구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하셨죠. 그럼 틀리죠. 어느 게 원리금 상환액이 더 커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왜 크냐면 여기 이자 있죠, 이자. 이자는 대출 잔액에 부과한다고요. 잔액에다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어느 게 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랫동안. 얘가 더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 이자를 얘가 조금이라도 더 낸다고요. 같은 대출 조건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 거기 지문 4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해놨죠. 그럼 틀리죠.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조기 상환. 그죠? 자,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대출 조건이 똑같이 기간 10년이잖아요.
2년 됐을 때 조기 상환했어요. 그죠? 그럼 2년 됐을 때 얘는 얼마 갚았어요? 2천 갚았으니까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8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얘는 9,800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번 더 갚게 되면 한 9,70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남아있는 상환액이 더 크겠어요?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환액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안까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요것만 일단 알아두는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상환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체감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식? 체감식.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은 같죠. 같은데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틀리죠. 원금 상환액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331페이지에 가면은 양가로 4번에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는데 거기 보면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이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지불하는 거예요? 이자. 그 다음에 만기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면은 역저당이라고 돼 있죠. 역저당.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반적인 대출을 우리가 이제 저당이라는 것도 있죠. 저당을 우리가 이제 모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역저당이라고 해놨죠. 역저당이라는 거는 리버스 모게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이런 거라고요.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할 때 주택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가정할 때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원리금 상환해야 해요. 원리금 상환하겠죠. 그러면은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역저당이라는 건요. 자, 주택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상승한다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육박하는 거예요. 혹시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구조인 거예요. 주택연금의 또 다른 표현이 역저당이에요.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혹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택 담보로 돈 빌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빌려 쓰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상환이 되는데 여기 있는 역저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택연금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보금자리론 개념이고.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대출을 받아가니까 대출 잔액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고. 사망할 때까지. 손주는 주택연금 못 들어봤네. 어?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대출을 받는 거라고. 대출. 그러면 정년 퇴직해서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활용해서 뭐를 받는 것이다. 연금을 받는 거예요. 연금을.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갈수록 대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는 구조고 얘는 갚아 나가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구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이거죠. 대출 받으면 상환할 테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저당이라는 거는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 그 332페이지 가시면요. 상단에 이렇게 돼 있죠. 니은에. 차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연금의 형식으로 대부 기간 동안 대출자로부터 매 기간마다 연금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로 누구에게 하자면 정규적인 소득은 없는데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분해서. 에?
아니, 일반적인 매각인 거예요. 일반적인.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만약에 3억짜리잖아요. 주택연금 신청하면은 월 한 1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99만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사망했잖아요. 사망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뭐 설정했겠어요? 근저당 설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은행에서 이걸 처분한다고. 팔아버린다고. 팔고 남는 거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주는 거고 모자란 게 있으면은 정부가 대신 메꿔주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생존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준다고,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 연금액이 주택 가치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처분하더라도 회수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정부 계정으로 메꿔준다고요, 그 손실을. 그러니까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 있죠. 여기를 가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얘네가 시중은행이 있죠. 여기를 정해준다고요. 그러면 얘네가 뭐를 발행해 주냐면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초과해서 니네가 지급을 할 때 못만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 은행에서는 얘네 보증서를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팔면 안 되지. 팔면 안 되고 올해 들어서 바뀐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를 안 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이 되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노인 양반이 몸이 안 좋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는 자녀들이 봉양해야겠다고 모셔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빚이 많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전세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융자 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여기서 연금액 지급액 중에서 일시불로 줘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해소를. 그래서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전세가. 월세는 가능해요. 근데 전세는 안 된다고, 보증금 받아갖고. 본인 소유예요지만. 대신에 요건은 그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예,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는 이 소유자가 60세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그 부인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58세고 부인 되시는 분은 62세. 이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연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부인에게 넘겨주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냥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저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집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집은. 그러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쉬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집은 본인들이 벌어서 사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 수가 있으면 애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걔들이 커서 A하고 B가 만나갖고 만약에 결혼하죠. 그럼 양쪽에 누구만 남냐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들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씩밖에 없는데 이거를 나를 달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서 만약에 C라는 가족을 이루었으면 이게 세 집 살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세 집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이제 그동안에 냈던 이제 국민연금이 있죠. 그것만 갖고는 노후 생활이 어려워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약값이나 병원비 지출하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연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받아봐야 한 뭐 연금까지 합쳐서 150에서 한 180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신히 생활 용도로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거나, 그죠? 또 자녀들 뭐 집 사주려고 전세 얻어주려고 대출 받거나 이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 나중에 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왜? 손천이 서울에? 집 받을 거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깔끔하게 본인들이 벌어. 이제 나중에 인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주택을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주택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은 그러면 나중에 삶의 질이 좀 떨어지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들의 목표가 뭐냐면 뭐 마련하는 거고요. 내 집 마련하는 거 하고 자녀 교육시키죠. 이거 시키면 정년이에요, 정년. 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을 이걸로 쏟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남는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집 한 채 남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융자 다 못 갚았으면 대출금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지 소득은 없잖아요. 퇴직했으니까. 그 우리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집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주대연금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도입했을 때 기간이 있었어요. 10년짜리하고 15년짜리 이렇게 기간을 줬는데 문제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게 65세였거든요. 신청 자기 조건이. 그러면 65세에서 15년 지나면은 80세잖아요. 근데 80세에도 이 양반이 정정한데 그러면 그때 팔아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한 드신 양반들이 세를 옮겨 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와서 이거 신청하죠.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자식이 와가지고 찢는 거예요. 내 집인데 왜 그걸 아버지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인식이 좀 안 좋았었고 또 부모님들도 이 집은 애들에게 줘야지 이런 의식이 좀 팽배해 있었다고요. 그리고 연금 받으면 여기다 근저당 설정하는데 그걸 또 싫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내세워서 지급보증해 준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손실은 정부에서 메꿔주는 걸로 하고. 그죠? 노인복지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주택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정리는 해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면은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금리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 기한 내내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게 무슨 금리? 고정금리인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라는 건 뭐겠어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금리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변동금리는 대출 이자율 있죠. 이자율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금리가 변동금리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 둘 중에 뭐 조정하겠어요? 둘 중에 어느 걸 조정하겠어요? 에? 둘 중에 어느 거?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여기 있는 가산금리는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한 번 정해지면 이건 만기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정한다고요. 뭐를? 기준금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금리로 쓰는 게 CD라고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 있죠. 얘 유통수익률을 기준하거나 아니면 코픽스라고 그래서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있어요. 얘를 기준금리로 써요. 근데 이거 말고도 금융채를 쓰기도 하고 기준으로 삼는 거는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거 두 가지 정도 인용을 해줄 거예요. CD라고는 들어보셨죠? 여기 보면 예금 증서라고 돼 있죠. 예금 증서가 뭐냐면 통장이에요, 통장. 에? 통장인데 여기 있는 CD는 무기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은 기명식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실명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도 돈 필요하면은 돈 빌려 쓸 수 있죠. 근데 은행 체면에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차용증 써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통장이에요, 통장. 통장을 발행하는데 이런 거예요. A라는 은행에서 돈이 필요해서 1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CD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율이 몇 프로냐면 10%고요. 이게 91일물이에요. 91일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개월 동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이 통장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죠. 살 때 이자를 몇 프로 준다는 거예요. 10%. 그럼 이 사람은 1억 원을 주고 이 통장을 사는 게 아니라 9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자율이 10%니까. 그럼 9천을 주고 이 통장을 인수한 다음에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은행에다 제시하면 얼마 받아가는 거예요. 1억 원 받아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8년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이죠. 자, 14일 날이면은 이 사람이 1월, 2월, 3월 있죠. 네, 3월 15일이면은 이거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1월 달쯤 됐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통장을 누구에게? 을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야, 한 두 달 있으면 내가 한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500만 원만 나 더 주고 가져가. 9,500만 원에 인수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최종 소지자가 가져오면 주는 거예요. 통장 들고 온 사람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게 뭐다? 그게 CD예요. 그래서 예전에 뇌물 주던 수단으로 많이 쓴 거죠. 무기명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쓰던 거고. 근데 CD를 발행을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전체 필요한 자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CD 발행에서는 한 10 정도만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기준금리로 쓰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 새롭게 도입한 거예요. 코픽스라고. 그럼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그러죠. 은행에서도 자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겠어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중에 9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자료 있죠. 예, 이거를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연합회에서는 그 비용 자료를 검토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한다고요. 코픽스를.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기준금리로 그 발표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 뭐를 기준으로? 예, 코픽스 금리를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코픽스도 안에 세 번 들어가면 신규가 있고 잔액이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근데 뭐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33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죠.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무슨 금리로? 가산금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 변할 때 기준금리로 과거는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으나 요즘은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정한 기간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게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인 것처럼 조정 주기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죠. 네,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짧은 걸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다음 시간에 왔을 때 고정하고 변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금융에 대한 거고요. 그 343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증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개요 정도만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21일 날 수업하면 이번에 인문과정의 수업은 이걸로 끝이고요. 예, 1월 달부터 다시 첫 진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간평 뭐 이런 게 있는데 간평은 뭐 입문 과정에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간평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간평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있어요.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근데 거기를 버려도 돼요. 강의는 제가 두 가지로 해드려요. 감정평가 방식을 포함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빼고도 설명해 줘요. 그건 여러분들이 빼고 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간평에서도 매년 6개에서 7개가 나와요. 6개, 7개 나오는데 요즘 계산 문제가 한 3개 나와요. 그 계산 문제 3개가 감정평가 방식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체를 빼고 나머지만 갖고도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석하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공부하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거는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전혀 안 했더라도 이 시험에 와서 다들 합격을 해서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머리가 일단 비상한 거예요. 그게 학창 시절에 어떤 학업적인 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냐 관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